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체중이 불어나기가 쉽습니다. 나는 똑같이 먹는 것 같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살이 찌는 것이죠. 그런데 살이 찌는 건 외모를 떠나서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이 책의 저자는 약사입니다. 항상 통통이로 살아왔던 그녀는 어떻게 하면 살을 빼고 건강해질까를 고민했고 그의 약학 지식과 수많은 건강 습관 이론들을 습득하며 그 해법을 깨닫습니다. 그 결과로 30kg을 넘게 빼고 지금까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일지 함께 읽어보시죠. 몸을 청소해 건강해지는 단식. 밖에서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면 집안을 청소할 시간이 없다. 몸도 마찬가지다. 먹은 음식을 소화해 에너지를 버는 일만 과하게 하면 몸 안을 청소할 수 없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듯이 몸은 에너지를 벌기 위해 대사라는 일을 한다. 위장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외부와 통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몸의 바깥이다. 따라서 소화는 밖에서 에너지를 버는 일이다. 수입원이 끊기면 중요하지 않은 물건은 중고마켓에 팔고 쓸만한 물건은 고쳐 쓰듯이 에너지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몸도 낡고 고장난 단백질과 세포 소기관은 분해해 에너지로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수리한다. 이것이 자가포식의 원리다. 자가포식의 메커니즘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밝혀냈다. 몸은 평상시에도 자가포식으로 손상된 단백질과 고장난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하고 일부는 재활용한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활성화되는데 단식으로 에너지와 영양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몸에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해 자가포식이 활발해진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듯이 변형되어 오작동하는 단백질과 소기관들이 쌓여 있으면 몸의 항상성이 무너져 만성 질환을 일으키고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자가포식이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활성화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월급이 들어와 돈이 생기면 필요했던 새 물건을 장만하듯이 짧은 단식 후 바른 식사로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다시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고 재생시킨다. 새로 만들어진 세포들은 이전보다 대사가 활발해지고 제대로 기능한다. 헌집은 주고 새 집을 받는 셈이다. 그래서 몸이 바르게 작동하려면 주기적으로 활발하게 자가포식 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자가포식을 강하게 작동시키는 상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식이고 나머지는 일시적인 단백질 제한이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몸은 어떻게든 쓸만한 단백질을 재활용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고장나서 몸에 도구로 작용하는 단백질을 분해한다. 최근에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자가포식을 사용하고 있다. 장이 건강해진다. 망가진 기계를 고칠 때 먼저 멈춰놓고 수리를 하듯 고장난 장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식으로 소화작용을 최소화하고 회복시켜야 한다. 소화기관을 통해 유입된 독소가 전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증후군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인데 여러 원인에 의해 장세포와 세포의 틈을 연결하는 틈이 벌어져 원래라면 흡수되지 않았을 물질들이 흡수되는 증상이다. 장이 튼튼해야 독소는 막고 영양소는 잘 흡수되어 몸의 시스템이 정상화된다. 단식은 소화로 지친 위장에 휴식을 주고 잘못된 식사로 인해 증가한 나쁜 세균을 줄여
장내 세균 생태계의 균형을 맞춘다. 바른 식사와 단식은 비만과 관련된 페르미쿠테스문 세균은 줄이고 몸에 이롭거나 중립인 세균을 늘린다. 활력이 생기고 젊어진다. 단식을 하면 시트루인이라고 불리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노화가 억제된다. 실제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살이 빠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고 여러 건강 지표들이 개선되어 신체 나이가 낮아지는 사례가 많다. 또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고 균형이 맞춰져 에너지가 넘치고 기운이 난다. 솔크 연구소의 12시간 간헐적 단식 연구 결과 비만인 사람들의 전체적인 피로감과 수면 전 공복감이 완화되었고 살이 빠졌다. 뇌 기능이 올라간다.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살기 위해 몸을 경계 모드로 만들어 각성하고 민첩해진다. 단식은 뇌신경의 가소성을 높이고 신경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뇌의 성장과 발달을 하게 한다. 또한 성장 호르몬의 작용으로 신경을 보호하고 신경 조직들에 대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 뇌세포가 죽는 것을 막는다. 운동으로 근육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하듯 단식으로 뇌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면 뇌신경의 미토콘드리아가 증가되어 활발하게 에너지를 만들고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올라간다. 또한 지방이 분해되면 케톤체라는 에너지원이 만들어지는데 뇌가 케톤을 에너지로 쓰면 여러 호르몬에 의해 혈당이 크게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되어 당질이 높은 식사를 했을 때보다 좋은 컨디션이 비슷하게 유지된다. 식곤증도 나아진다. 밥 먹고 졸린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질로 인해 분비된 인슐린 때문이다. 인슐린의 작용으로 올라갔던 혈당치가 떨어질 때 약간의 피로와 졸음이 온다. 이 피로감과 졸음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일수록 심해진다. 따라서 단식을 하면 케톤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올라가 뇌가 깨어있고 활발히 작동한다.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시킨다. 단식을 정기적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 만성염증은 대사를 망가뜨리고 대사성 질환을 거쳐 다양한 중증 질환을 일으키는데 단식을 하면 자가포식과 호르몬 반응으로 염증이 개선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이와 관련해 8주 동안 격일 단식이 대사 질환을 예방하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히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단식으로 이형 당뇨, 감염 및 면역 질환, 간과 신장 질환, 위장 질환, 퇴행성 신경 질환, 종양 등이 억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단식은 면역 기능도 정상화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48에서 120시간 단식했을 때 독소에 대한 세포의 저항력이 강화되었고 72시간 단식하면 줄기세포 수가 증가되어 면역 기능이 정상화되었다. 또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자가포식을 통해 제거되기도 하며 염증 반응과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줄었다.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는 메커니즘. 기아 상태와 저칼로리식, 48시간 이내의 짧은 단식은 서로 다르다. 기아 상태는 모아놓은 자산이 없고 돈을 벌 일자리까지 없는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반면 바른 식사를 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짧은 단식을 하는 것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기분 좋게 마무리해 돈을 잘 벌고 나서 정해진 기간 동안 휴가를 갖는 데 비유할 수 있다. 몸은 에너지를 버는 활동을 잠시 멈추면 그동안 못했던 분리수거나 대청소를 하고 쉰다. 2일 이내의 짧은 단식은 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고 하는 것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이롭다. 단번에 안 되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된다. 만약 질병 수준의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먼저다. 단식 모방 다이어트는 단식의 변형된 종류 중 하나로 휴가지에서 간단한 업무만 처리하는 것에 빗댈 수 있다.
하지만 휴가에 애매하게 일거리를 가져가면 제대로 쉬지 못하고 휴가의 의미가 없어지듯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하며 너무 많이 먹으면 단식하는 의미가 사라진다. 저칼로리식이나 소식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건 파트타임으로 번 적은 월급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돈 쓰기를 사리게 된다. 간헐적 단식을 에너지라는 돈을 버는 것을 잠시 멈추고 휴가를 가는 것에 빗댔다. 그렇다면 몸은 저장해 놓은 에너지 자산을 어떻게 꺼냈을까? 돈은 많이 벌어두면 자식에게라도 줄 수도 있지만 몸에 저장해 놓은 에너지는 누군가에게 먹히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따라서 성장기가 지났을 때는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벌고 또 잘 쓰기도 하는 욜로 인생을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가 언제부터 삼시세끼 먹었다고. 인류는 원래 간헐적으로 잘 먹었고 또 간헐적으로 잘 못 먹었다. 항상 적게 먹는 방식도 인류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다. 간편식품이나 냉장고가 없었던 원시인들은 하루 종일 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사냥과 채집을 했을 것이다. 해질 무렵 그날의 수확물을 먹었을 것이다. 그나마도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하지 못한 날이 있었을 것이고 가끔 운 좋게 포식하는 날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몸은 간헐적 단식에 최적화되어 좀 굶어도 잘 살아남게 진화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기 시작한 건 2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다. 18세기 말 산업혁명 때 공장에서 높은 강도로 장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살려고 새끼를 먹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노동력을 쥐어짜내기 위해 만들어진 식습관일 뿐이다. 그 이전에는 두 끼나 한 끼를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아침은 먹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성장기도 아닌데 삼시세끼를 먹는 것은 몸에 꼭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오랜 학습의 결과일 뿐이다. 결론은 이렇다. 잘 먹을 때도 있고 안 먹는 때도 있다. 맛있게 먹는 시간이 있는 만큼 위장을 비우고 먹지 않은 시간도 필요하다. 몸을 정상화하는 가장 좋고 간단한 방법은 안 먹는 거다. 단식은 살을 잘 빠지게 하고 건강한 몸으로 만든다. 어떻게 안 먹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을 단식하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은 지키고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 단식하는 루틴을 만들어라. 아니 세상에 무슨 일주일에 이틀을 굶으라고? 반발하는 독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런데 몸속 장기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당신이 일반적인 근무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몸속 장기들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연중 무휴다. 거기다 늦은 식사로 소화기관에게 야근까지 시키고 있다면 말 그대로 살기 힘들 거다. 주 5일 근무에 빗대어 표현하기는 했지만 과학적으로도 말이 된다. 48시간까지의 단식은 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올리기 때문이다. 성장기 이후 욜로족이 된 우리 몸이 글리코겐, 포도당, 지방이 충분하다면 이틀 정도의 휴가에 에너지를 안 쓸 리가 없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의 전문 경영인이다. 올바른 경영 전략으로 좋은 CEO가 되어주어라. 소화 장기들의 근무 시간을 지켜주고 열심히 일한 위장에게 단식으로 휴가를 주어라. 당신은 9시에서 6시 주 5일을 지켜가며 일하면서 소화 장기들은 매일 쉼 없이 12시간 넘도록 일을 시킨다면 장기들이 당신을 악덕 경영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당신이야 여차하면 일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거나 은퇴할 수 있지만 장기들은 꼼짝없이 일해야 한다. 몸속 장기들을 이루는 세포와 조직들이 일하다가 죽거나 반기를 들면 병이 된다. 후천적으로 소식좌가 되는 방법. 요즘 소식좌가 유행이다. 과하게 먹는 방송, 먹방이 지나치게 유행했던 시기를 지나 적게 먹자는 움직임이 생긴 것이다. 과식하는 것보다 소식하는 편이 당연히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후천적으로 소식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속 적게 먹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보다 꽤 많은 양을 먹고 일정 시간 동안 먹지 않는 방식으로 인류 역사 대부분을 날씬하게 살았다. 거기다 간에 기별도 안 가게 먹었다가는 먹었다는 느낌도 잘 안 든다. 거기다 몸의 대사 면에서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살 빠지는 원리에서 설명했듯 정상 범위의 인슐린 수치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번 소식하는 것보다 적당량을 제한된 시간 범위 내로 먹는 것, 즉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는 것이 다이어트 효율 면에서도 실천 가능성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간헐적 단식이 몸에 익숙해지면 먹는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재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애를 써서 계속 적게 먹지 말고 주기적인 단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식좌가 되자. 먹을 땐 잘 먹고 안 먹을 때는 확실히 먹지 말자. 단식 스케줄 예시. 그런데 처음부터 무턱대고 바로 단식 시간을 무리하게 길게 잡았다가는 몸과 마음의 항상성 때문에 식욕이 미쳐 날뛸 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단식 시간을 천천히 늘릴 것을 추천한다. 다음은 쉬운 난이도부터 어려운 난이도 순으로 단식 계획을 세우는 예시다. 스텝 1.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식사하는 간헐적 단식. 스텝 2. 일주일에 한 번 1일 1식. 스텝 3. 일주일에 2번 1일 1식. 스텝 4. 일주일에 연속 이틀 단식. 스텝 5. 분기별로 한 번 3일 단식. 당신이 다이어트를 한다면 최소한 16대 8 간헐적 단식. 스텝 1은 지키자. 매일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 시간과 퇴근 시간이 확실하다면 그나마 일할 만하다. 스텝 2는 일주일에 한 번 1일 1식을 하여 24시간 단식하는 것이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24시간 단식을 하는 게 저녁 식사를 하고 단식을 하는 것보다 살을 빼기에 더 좋다. 약속 잡힐 일이 가장 적은 월요일이나 일주일의 중간쯤인 수요일을 추천한다. 스텝 3은 1일 1식을 일주일에 2번 하는 패턴인데 수요일과 일요일이 가장 무난하다. 스텝 4와 5는 이전 스텝들을 쉽게 해내고 식욕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만 도전하라. 난이도는 있지만 잘 활용한다면 빠르게 살을 빼고 건강해질 수 있다. 단식을 더 쉽게 잘하는 방법. 물을 최소 2리터 이상 마셔라. 하루 이상 단식을 한다면 단식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에는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게 당질 위주의 식단보다 단식 시간을 지키는데 유리하다. 인슐린이 많이 자극되는 음식을 먹으면 식욕을 조절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단식을 마치고 식사를 시작할 때는 급하게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하고 단식 시간이 이틀 정도로 길었다면 밥 반 공기 정도의 국밥을 먹거나 고깃국에 채소를 끓여 먹는 게 몸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영양을 섭취하기 좋다. 단식 스케줄의 예시를 한 달 내내 꼭 하나의 패턴으로만 할 필요 없이 자신의 상황이나 살 빠지는 속도,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 주의사항. 여성의 경우 탄수화물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 남성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살 빼는 여성 중에 식단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면 탄수화물을 조금 더 먹어라. 빨리 가려다 멈추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한 게 낫다. 여기에 더해 약사로서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분들에게 표준 체중 범위를 벗어나는 저체중을 목표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여성의 몸은 원래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체지방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생리기간 전후로는 식단 계획을 미리 느슨하게 잡을 것을 추천한다. 날씨가 추운 것도 아닌데 춥게 느껴진다면 먹을 때 더 챙겨 먹어야 한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갑상선 호르몬 기능은 필수적인 영양이 부족할 때 떨어진다.
식단 혹은 단식을 하며 어지럽다면 천연 소금을 조금 먹어보자. 혈당보다는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졌거나 혈압이 떨어진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식단의 채소 비중이 높으면 채소 안에 풍부한 칼륨 때문에 나트륨이 많이 배출될 수 있고, 인슐린 수치가 저하되면 몸에 붓기나 수분이 빠지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식단을 엄격하게 하면 운동은 줄이거나 하지 말고 식단을 풀어줄 때는 더 움직여라. 아무거나 마시지 마라. 무엇을 마실 것인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마실 것이다. 몸에서 더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이다. 외부 물질이 우리 몸 안까지 들어오려면 소화 과정을 거쳐 작게 쪼개지고 흡수되어 피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고체가 아닌 액체일 때 이 과정이 더 빨라진다. 또 생각보다 우리는 마실 것을 달고 살면서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따라서 살을 빼려면 먹는 것만큼 마실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물이 가장 좋다. 가장 좋은 음료수는 물이다. 물 마셔라. 너무 싱거운가? 그런데 마실 것으로는 물만한 것이 없긴 하다. 살 빼는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을 마시면 몸이 살 빼기 좋은 몸으로 바뀐다. 몸 안에서 어떤 물질이 이동할 때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많다. 물을 마시면 여러 물질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물만 마셔도 대사량이 올라간다. 거기다가 몸 안의 쓰레기까지 버린다. 몸에 수분이 충분하면 물을 붙잡아두는 항이뇨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어 노폐물이 물과 함께 소변으로 버려진다. 물을 마시면 식욕을 관리하는 데도 좋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 쉽다. 진짜 배고픈 건지, 갈증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착각하는 것인지를 물을 마셔보고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실제로 물이 부족한데도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무언가 먹고 싶다면 먼저 물부터 충분히 마셔보는 게 좋다. 또 사람 몸의 약 60%가 물이어서 몸 안의 공간들을 채우고 세포와 조직, 장기들을 이어준다. 여러 대사 과정에 물이 직접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물이 꼭 필요하다. 그럼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 한국인 기준으로 하루 권장 수분량은 먹는 칼로리와 같은 숫자만큼의 밀리리터 양만큼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는 사람은 물 2000ml, 즉 2리터 정도 마시면 된다. 우리는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남녀 성인 기준으로 약 2에서 2.5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면 된다. 그런데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이 중 절반 정도를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 종합하면 평상시에 물은 1에서 1.5리터 정도 마시면 된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이유로 더 마실 수 있으면 더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충분히 나누어 마셔라. 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말자. 소화액이 묽어져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도 안다. 그냥 물은 의외로 굉장히 마시기 힘들다는 것을. 그러면 어떤 것을 마시면 좋을까? 가장 먼저 마시지 말아야 할 것부터 짚어보자. 탄산음료, 과일 주스, 그리고 제로 음료. 살을 빼고 건강해지려면 단맛을 조심해야 한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설탕과 액상 과당이 들어간 탄산음료다.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을 분비시킨다. 비슷하게 안 좋은 것은 과일 주스다. 대부분의 과일 주스는 액상 과당을 첨가해서 과일 주스라기보다는 과일 맛 음료에 가깝다. 과당은 설탕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지는데 차라리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쓰기라도 편하지만 과당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서 특히 간의 일을 늘린다.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간다. 생과일을 갈아 먹으면 어떨까? 그것도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다. 과일로 먹으면 무언가 제대로 먹었다는 느낌을 주는데 음료로 마시면 먹었다는 느낌도 잘 안 들고 너무 빠르게 흡수된다.
과일은 주스 말고 과일째로 먹고 먹는 양도 조절해야 한다. 마지막은 제로 음료다. 제로는 칼로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맞다. 제로 음료는 혈당을 거의 높이지 않는다. 문제는 단맛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 있고 뇌를 헷갈리게 해서 식욕을 당기게 만든다. 따라서 단맛이 없는 그냥 탄산수가 낫다. 물론 일반 탄산 음료보다는 제로 음료가 차라리 낫다. 인공 감미료의 나쁜 작용은 주로 단맛 때문에 분비된 인슐린이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생기는데 일반 탄산 음료는 그냥 대놓고 혈당도 높이고 인슐린도 분비시키기 때문이다. 또 혈당이 높아지면 몸 안에서 당 독소가 만들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제로 음료를 입에 달고 사는 것도 좋지 않다. 단맛에 계속 익숙해지게 만들고 식욕을 당겨 많이 먹게 만들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호르몬 인슐린을 자극하고 콜라의 경우 캐러멜 색소로 인해 당 독소까지 많다. 따라서 탄산 음료가 어울릴 법한 상황에 한해서만 제조 음료를 마시는 게 낫다. 요약하면 단맛이 나는 마실 것과 음식은 무조건 양을 조절해야 한다. 혈당과 인슐린 모두를 높이거나 혈당을 높이지 않아도 인슐린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들어간 탄산음료보다는 차라리 제로 음료가 낫지만 더 나은 것은 단맛이 없는 그냥 탄산수다. 탄산수다. 과일은 주스로 말고 과일째 먹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커피. 그렇다면 커피는 어떨까? 커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커피는 가끔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랫동안 너무 자주 마시면 살 빼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먼저 커피는 다이어트에 좋은 면이 있다. 커피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아드레날린 분비를 높이고 식욕을 떨어뜨린다. 그런데 커피를 계속 마시면 이 효과에 몸이 적응한다. 그래서 커피를 마셨을 때 입맛이 떨어지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커피를 안 마셨을 때 먹을 게 당기고 피곤해진다. 커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 안의 수분량을 줄이고 카페인이 잠을 방해할 수 있다. 커피콩의 색이 초록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로스팅 과정에서 당 독소도 생긴다. 결국 커피는 장기적으로는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버터와 코코넛 오일을 넣어 먹는 방탄 커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래 마시기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앞서 설명했듯 커피 자체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방탄커피는 주로 아침 식사 대신 마시는데 아침은 굳이 방탄커피 같은 것을 먹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도 되고 커피를 빈속에 먹으면 장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 뺄 때 포화지방을 굳이 더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지방은 마시는 것보다 음식으로 먹는 편이 포만감을 채우는 데에도 천천히 흡수되는 데에도 유리하다. 요약하면 커피는 자주 마실 게 아니라 가끔 마셔야 한다. 방탄커피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면 굳이 마실 필요가 없다.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 당질량을 생각해서 마시고 커피를 마셨다면 의식적으로 물을 더 마셔야 한다.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 허브차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자주 마시려면 카페인이 없고 이뇨작용이 없는 것으로 골라야 한다. 캐모마일, 루이보스, 자스민, 레몬밤, 히비스커스 등이 무난하다. 녹차나 홍차처럼 카테킨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나 옥수수 수염차, 팥차 등 이뇨작용이 활발한 차, 결명자나 헛개차처럼 약재로 쓰는 차 종류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마셔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 종류가 카페인이 없더라도 비슷한 작용을 하는 카테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처럼 마시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를 많이 마셨다면 물도 더 마셔주는 게 좋다. 신맛이 나는 음료를 마셔라. 신맛은 생각보다 다이어트에 좋다. 여러 다이어트 서적에서 식초나 레몬즙을 물에 타 먹는 것을 추천하고 디톡스를 할 때 레몬이 자주 사용된다.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도 식초나 레몬즙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 독소를 덜 생기게 만들어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당 독소를 만드는 마이야르 갈색화 반응은 산성 조건에서 덜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위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너무 진하게 마시거나 위장이 약하면 장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옅게 타먹어야 한다. 당질이 첨가되지 않은 식초나 레몬즙을 물에 타서 마시자. 짠맛 나는 국물은 어떨까? 짠맛은 과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 우선 짠맛이 너무 없으면 맛이 없다. 그래서 맛없게 먹다 오히려 식욕을 터지게 할 수 있다. 또 나트륨을 너무 적게 먹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부신이라는 장기가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김치를 씻어 먹는다든지 국물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든지 등 지나치게 짠맛을 너무 멀리할 필요는 없다. 단식을 할 때는 인슐린이 줄어 붓기가 빠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잎채소를 많이 먹으면 칼륨 때문에 나트륨이 빠져나간다. 이럴 경우는 나트륨이 부족해서 어지러울 수 있다. 하루에 나트륨 1500mg은 먹어야 몸이 제대로 작동한다. 소금으로는 약 4g 정도 되는 양이다. 웬만한 경우 소금으로 더 먹을 필요는 없지만 어지럽다면 소금을 조금 먹어보자. 음식의 간은 밥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간 정도로 먹으면 된다. 무엇을 마실 것인지 맛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살을 빼려면 그게 무엇이든 단맛은 조심해야 한다. 쓴맛도 살펴봐야 한다. 갈색화 과정에서 생긴 당 독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짠맛은 생각보다 너무 엄격하게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 신맛은 당 독소를 줄이는 효과 등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무렇게나 먹지 마라.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해바라기 통금 법칙. 일탈은 날 밝을 때 해라.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나 당질을 먹는 패턴은 태양을 따라가면 쉽다. 태양이 낮게 떠 있는 아침과 저녁에는 되도록 적게 먹고 점심이 조금 지나 태양이 가장 밝을 때는 어느 정도 먹어도 된다. 어렵거나 많은 일은 가장 일을 잘하는 시간에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대사할 수 있는 낮에 당질이나 몸에 부담되는 음식을 먹는 게 다른 시간에 먹는 것보다 살도 덜 찌고 몸에 부담도 적다. 파인다이닝 식사법, 식사의 순서를 지켜라. 하루 동안 먹는 음식의 순서를 다르게 하듯이 한 끼 식사 안에서도 먹는 순서를 지키자.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떠올리면 쉽다. 파인다이닝처럼 순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순서를 지켜 먹으면 된다. 만약 평소 먹는 식사에 채소나 달걀이 없다면 삶은 달걀과 채소를 도시락으로 챙겨 다니면 좋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일반식에 더해 달걀과 채소까지 먹는다는 점이다. 먹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이닝에서 가장 먼저 샐러드를 먹듯 채소부터 먹는다. 채소 다음으로는 달걀을 먹는다. 그 다음에는 메인 요리를 먹는데 코스 요리에서 주로 메인 요리가 되는 육고기나 물고기 종류라고 보면 된다. 메인 요리를 먹으면서 채소와 당질을 포함하는 밥, 빵, 면 등을 보통 1인분의 절반 정도만 곁들여 먹으면 된다.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 과일이나 디저트는 마지막에 조금만 먹는다. 다이닝 식사를 하듯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고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식사에 시간을 써라. 파인다이닝 식사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쁘게 차려놓고 먹자. 식사는 단순히 에너지원이나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잘 대접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할 수 있는 한 예쁘게 세팅하고 식사를 하자. 좋아하는 접시에 수저, 음악, 꽃이나 촛불을 환경에 맞게 준비해보자. 이런 시간은 급하게 먹는 것을 막고 뇌에 식사를 한다고 알리기에도 심리적으로도 나를 소중히 한다는 느낌을 주어서도 좋다. 하루 한 끼는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면 좋다. 여기에 그릇의 크기까지 줄이면 먹는 양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자기 주도적 식사법. 자기 주도적 학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 식사도 중요하다. 살 빠지는 마음에서 설명했듯 다이어트는 결국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첫 번째, 식사 준비 운동. 허겁지겁 먹기 전에 잠시 멈추고 10초 정도 호흡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 상태가 어떤지 살피자. 정말 배가 고픈 건지, 배가 고프다면 얼마나 고픈지, 마음 상태는 어떤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진짜 배가 고픈 상태라면 나를 기분 좋게 하면서도 건강하게 만든 음식을 골라 맛있게 먹으면 된다. 다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허기가 느껴진다면 그 마음을 달랠 좋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해도 좋고 좋아하는 사람과 수다를 떨어도 좋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해도 좋고 가장 좋아하는 품질 좋은 디저트를 음미하며 맛보아도 좋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자. 가짜 배고픔이 느껴질 때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음식이 당기는 것이다. 따라서 밤에 떡볶이가 당기는 건 대부분 가짜 배고픔이다. 진짜 배고프면 뭐라도 먹고 싶어야 정상이다. 가짜 배고픔은 착각이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허기다. 맛있어 보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심심해서, 슬퍼서, 남들이 먹으니까 먹는다면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가짜 배고픔 때문이므로 꼭 식사할 필요가 없다. 일단 그럴 때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보자. 두 번째, 테이스팅 노트. 식사 집중력과 주관 키우기. 음식을 먹기로 정했다면 음식을 살펴본다.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있을지 추측해보고 색과 모양, 맛과 향기, 식감, 먹는 소리까지 오감으로 느껴지는 특징들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음미해보자. 이때 활용하면 좋은 게 테이스팅 노트다. 테이스팅 노트는 주로 와인을 마시고 난 다음에 쓰는 일종의 감상문이다. 꼭 와인에만 테이스팅 노트를 쓸 이유는 없다.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면 의식적으로 테이스팅 노트를 써서 식사에 대한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 미식가처럼 음식을 탐구하고 평가해보자. 세 번째, 의식적으로 먹는 속도를 조절하기. 뇌에 포만감 신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최소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사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한다.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하고 대사가 잘 되게 하려고 씹는 횟수를 세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숫자를 세느라 맛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입안에 음식을 조금씩 넣어 먹는 것이 낫다. 맛을 느낄 수 있는 면적은 혀에 닿는 부분뿐이기 때문에 입안 가득 음식을 넣으면 제대로 맛볼 기회는 오히려 줄어든다. 혀 위에 음식을 많이 쌓지 말고 한 입 다 먹고 다시 먹자. 예를 들면 피자가 8조각이 있다면 16조각으로 잘라서 먹자. 먹는 시간도 쉽게 늘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더 많이 먹은 느낌이 난다. 한 입 한 입이 모여 식사가 된다. 그러니 한 입을 한 입만 할 때처럼 아껴 먹자. 먹으면서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몸을 살펴본다. 자기 주도적 식사를 연습하는 동안에는 음식이 남아 있어도 배가 부르면 식사를 멈추자. 남은 음식은 잘 포장해 두자. 필요한 양 이상의 음식은 몸 전체의 대사를 뒤엉키게 만든다. 여러 연구에서도 배가 70% 정도 부를 때 그만 먹는 사람들이 그 이상 먹는 사람보다 적당한 체중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하거나 건강에 좋은 게 아닌 음식은 굳이 먹지 마라. 그냥 식사 때가 되어서 먹는 식사, 남기면 혼날까봐 먹는 음식은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네 번째, 식사 경영 전략 세우기.
식사를 마치면 테이스팅 노트를 바탕으로 내가 음식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 샅샅이 분석해 몸을 덜 일하게 하면서도 나의 식욕을 충족시킬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 감자칩을 좋아한다고 하면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것인지 짭짤한 맛을 좋아하는 것인지를 구분해보자. 만약 굳이 감자가 아니라 바삭하고 짭짤한 것으로도 먹는 욕구가 충족된다면 약간의 소금 간이 된 김을 먹어도 될 일이다. 피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쭉 늘어나는 치즈 때문이라면 도우를 생략하고 토마토 소스에 피자 치즈를 넣어 요리해 먹을 수 있다. 만약 절대 타협이 안 된다면 가끔 제대로 음미하며 먹어준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무한정 많이 먹을 수는 없다. 가심비 좋은 식사 전략으로 식욕을 효율적으로 경영하자.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